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오늘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할게요. 고려, 그리고 또 조선, 둘 다 똑같아요. 나라가 만들어졌다, 건국하였다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에, 초반부에 왕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무슨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이 왕은 무슨 정책했느냐, 이걸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옵니다. 태조왕건,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 다음에 법, 제도, 통치 기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였고 어떤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였느냐 이런 거 나오는 게 국가 초반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태정태세 문단세는 알잖아요. 그 이유가 조선 초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왕들의 업적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교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왕 중심으로 왕이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왕이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안 보고 해도 돼요. 선생님 정리보다 내가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 필기는 한국사 노트라든가 아니면은 출력해서 뭐 붙이든가 하면 되겠죠. 참고하세요. 다음 교과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교과서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고 36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기 전에 일단 앞에 있는 내가 한 필기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할게요. 자, 얍 합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1번 태조왕건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 태조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큰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태조왕건이 했던 노력 중에서 별로 추천하지 않은 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왕건은 이들에게 유화정책, 호족, 통합정책, 호족, 포용정책 이라고 할 수 있는 호족들한테 우쭈쭈 정책을 하게 돼요. 우쭈쭈 정책. 호족들한테 야 네가 일단 고려한테 들어온나 고려의 일부가 되어라.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이런 특권 저런 특권 이런 특권 전부 다 줄게. 특히 그 특권 중에서 가장 좋은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네가 다스리는 네 독립적인 영토를 바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네 땅을 뺏지 않을게. 니는 네 땅을 계속 다스려라. 니는 네 땅을 계속 다스리고 난 널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할게. 네가 다스리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을게. 꾸준히 세금만 내라. 니는 계속 거기서 왕 노릇 해라. 라고 하는 게 태조왕건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면 단점이 무엇이 있느냐? 왕이 생각보다 지방에 대한 영향력, 지방 장악력, 지방 지배력이 클까요? 그럼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왕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잖아. 왕은 그 지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금만 꾸준히 들어오면은 그냥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귀족들이 만약에 그 지역의 귀족이 개또라이였다라고 한다면은 개또라이야,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나는 세금만 꾸준히 주면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게 그 고려 왕건의 통치 방식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 이 초반부에 후삼국을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광종이라든가 성종 같은 왕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가진 호족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견제하고 호족의 힘을 빼앗아서 중앙집권 정책, 왕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필기 볼게요. 내가 방금 말했던 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네 해보세요. 이해 안 간다 네 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필기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자, 태조왕건이 어떤 정책을 하였느냐? 태조왕건은 일단 아까 방금 내가 말했던 우쭈쭈 정책, 호족 통합 정책을 하게 됩니다. 호족들아, 니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왕건의 뒤통수를 못 치게 하려고 왕건이 다양한 호족들, 특히 힘이 강한 호족들, 지역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넓은 통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호족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 정책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자기랑 결혼했는데 장인어른 목을 따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웬만큼 감심장이 아니고서는 장인어른 죽일 수 없습니다. 사위를 죽이기 찝찝하죠. 가족관계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혼인 정책을 통하여 호족들이 왕건에 배신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쩌다 보니까 결국 마누라가 몇 명이 되느냐? 29명이 돼요. 미친. 마누라 29명. 그리고 자식은 34명. 미쳤죠. 자, 오프라인 수업하면 여러분은 방금 내가 한 말 듣고 대박 정려광 막 이랬을 거예요. 온라인 수업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지만 오프라인 수업하면은 남자애들은 맨날 그랬어요. 와 대박 마누라가 29명이란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완전 흥분을 하고 완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과 100% 다릅니다. 왜냐 부인이 29명이었지만 실제로 왕건과 함께 배경, 수도에 살았던 부인은 4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29명인가 32명인가 그렇고 딸내미가 의외로 없어요. 수연아 질문. 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아들이 많았는가 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중요해요. 수연아 왜 물어봤어요? 부인이 많아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수연이가 이거 왜 물어봤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혹시 수연이가 부인도 이렇게 많고 자식도 이렇게 많은데 특히 아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러면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태조 왕건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태조 왕건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위험이 크다. 그렇지 내부 분열 그리고 또 왕위 쟁탈전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태조 왕건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다 보니까 결국 한 100년 지나고 나서는 태조 왕건의 직계 자손, 손자, 아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요. 오케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많이 죽여서 아까 하던 말 계속할게요. 왕건과 실제 함께 수도에서 살았던 부인은 4-5명밖에 안 되었었고 나머지는 결혼하기 전처럼 자기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냥 계약 결혼관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딸내미가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딸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무조건 아마 아들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사성정책 합니다. 사성정책. 성을 사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태조 왕건이 김현찬이가 그 삼국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현찬이는 지금 딸내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조 왕건이 현찬이한테 무슨 정책을 하느냐? 사성 정책을 합니다. 그럼 현찬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왕현찬이가 됩니다. 오케이? 성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왕위 계승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왕과 먼 친척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현찬이의 경우처럼 보통 신라 왕족 출신들한테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사성 정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씨 중에서 왕씨로 변한 사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다음. 효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왕건의 말을 잘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 성이 왕씨로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약간 의형제 같은 관계가 된다? 아니면 의가족 같은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 누가 있지? 아무도 대답이 없네. 삼성 이건희 회장. 워런 버핏. 재진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재진이한테 워런 버핏이, 와, 니 진짜 똑똑하고, 앞으로, 니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재진이한테, 야, 이제 너를 나의 먼 친척으로 만들어줄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재진 버핏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공부라든가 너의 정치생활 이런 걸 지원을 해줘요. 그럼 니는 그 워런 버핏과 이렇게 그 친척 관계가 되는 게 싫어요?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런 방식으로 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성하고 유사 가족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하였다. 다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호족, 견제. 자, 이렇게 우쭈쭈 잘한다 내 새끼 이것만 하다 보면 호족들이 당연히 왕건한테 반발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혹은 군대를 만들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실적합니다. 그게 뭐가 있었느냐?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신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신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라의 왕이 고려 왕건한테 경주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공짜로 전쟁하지 않고 갖다 바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건은 그에 대한 대가로 신라의 왕을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신라의 왕은 이제 더 이상 왕은 아니지만은 경주 지역의 사신관이 되어서 경주 지역을 다스리고 세금을 걷고 그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어머 선생님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 왜 견제 정책인가요? 하지만 혹여나 경주 지역에서 그 신라 왕이었던 그 사신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준비한다 하면은 사신관이 그거를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여서 사신관도 함께 져요. 오케이? 그 지역의 가장 대가리로서 그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왕건한테 반발하지 않도록 자기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신관제도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인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능력이 많아서 뛰어나.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질을 데려갑니다. 인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 그 뛰어난 부모의 자식을 일부러 인질로 잡아서 왕건이 데려갑니다. 야, 인질 내놔! 라고 하면 당연히 내놓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후계자 아들을 지방에 썩히지 말고 수도, 배경 에서 공짜로 유학 플러스 공부 시켜주겠다. 컴온 데려와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 안 넘길 수 있나? 아들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 주기 싫은데요. 선생님 저는 끝까지 아들 안 줄 건데요. 인질 넘겨주는 거 너무 싫어요. 인질들의 대우는 매우 좋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귀족으로서 계속 지낼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뱅강, 개거, 오케이. 혹은 보통 여러분 기인제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능력 뛰어난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의 아들만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니 말고 다른 애를 키워줘야 되겠다. 니 말고 다른 사람의 사신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네 라고 해보세요. 네 라고 하고 질문.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네 라고 하고 질문. 없나요? 다음 태조 왕건이 있었던 또 다른 정책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북신 정책.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토대로 하여 북진 정책,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달에 망한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고구려의 영토를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진 정책을 하고,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원래 고려 영토가 여기까지였는데 태조 왕건이 꾸준히 북진 정책을 실시한 결과 영토가 여기까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목티 입은 것처럼 목 정도 부분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의 결과 영토가 확장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하였느냐? 또 어떤 정책을 하였느냐? 보니까 서경을 중시하였다 보이죠? 자, 고려에도 수도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한 개, 개경, 지금의 개성공단 있는데, 2개, 그때의 서경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평양. 3번째 거는 남경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경주.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일단 저 밑에 있는 경주는 제꾸고 개경을 중심으로 고려 통치를 하지만은 개경의 귀족들이 너무 강력해지고 왕권을 위협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북진 정책을 해야 되니까 한동안 서경을 수도로 삼겠다라고 해서 왕과 모든 권력, 통치기관들이 서경으로 옮겨가요. 서경, 평양이 개성보다 북쪽 위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북진 정책의 뜻을 세워서 서경을 중심한다, 서경을 강조한다, 서경에서 1년에 100일 이상 지낸다, 이런 규칙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만약 개경에 있는 귀족들이 깝친다 하면은 일부러 서경으로 이사를 가고, 서경에 있는 귀족들도 깝친다 하면은 다시 개경으로 이사를 오고 하면서 귀족들이 서로 권력을 견제하고 서로 누가 왕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는가 하고 눈치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서경을 중시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거란을 미워하였던 이유는 같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국가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기억나죠? 그래서 고려를 세운 다음에 거란이 태조 왕건한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외교관 사신과 낙타 수십 마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태조 왕건은 감히 네가 나를 우롱해 우리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주제에 나한테 이걸 가져오다니 라고 하면서 외교관을 유배시켜버리고 낙타는 전부 다 굶겨서 다 죽여버립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에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거는 낙타. 다음 또 뭐가 있느냐? 민생안정책.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너무 자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맨날 전쟁터에 끌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매우 낮게 만들어줬다. 오케이. 다음 훈요 10조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훈요 10조가 무엇이냐? 태조 왕건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후손들, 그러니까 자기 이후에 후대 고려 왕들에게 남긴 유언. 국가 고려를 통치할 때는 이거를 유의하여 통치하여라 라고 하는 10가지의 유언, 잔소리, 이게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가르칠 요, 중요할 요, 10가지의 중요한 거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게 훈요 10조인 거예요. 자세한 내용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한반도에는 결이 많다. 그러니까 절 추가로 만들지 마라. 괜히 결 많이 만들면은 민생 파탄 나고 백성들의 불만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또 서경과 개경을 똑같이 중시하여서 1년에 100일 이상은 무조건 평양, 그러니까 서경에 머물러라. 그래서 귀족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라. 막 이런 거, 그런 10가지의 교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죠? 다음 우리 그러면은 교과서 보자. 교과서.
교과서. 어우, 시끄러워. 밖에 지금 공사를 하는가 봐요. 공사 소리가 미친 듯이 많이 나네요. 자, 건국 초기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냐?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한 주민들을 통합하고 지방의 호족들을 새로운 국가체제에 포용하려고 하였다. 자, 밑줄칩니다. 이에 왕건은 태조는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보섭하였고 그들의 지방 지배력을 인정하여 오랜 전쟁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자, 질문할게요. 채팅방에 답해보세요. 태조 왕건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던 정책, 호족의 지방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던 정책이면서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를 모두 호족한테 뒤집어 씌우는 정책, 호족이 견제하는 정책이기도 했던 것. 이거는 뭐게요? 그렇지. 사심관 제도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어디 갔노? 자,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느냐?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낮춰주었으며 호족을 우대하면서도 견제하는 정책을 폈다.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으로는 북팅 정책을 추진하였고 거란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왕건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리고 왕건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적 있어요,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전 세계상에 황제는 딱 한 명뿐이다. 중국에 있는 지배자, 그게 바로 황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이외, 중국 이외 나라에서 본인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가짜네. 야, 네가 황제면 나도 황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보통 이런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다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군사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나라들.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세운 왕건이 호족이고 귀족들 대부분이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전쟁 무서워하노? 왜? 꼬우면 싸우든가 라고 하는 태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태조 왕건이 쓰고 있는 철 모자상은 이거 여러분 밑줄 안 쳐도 돼요. 모자는 황제가 쓰는 것이고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에는 중풍이라고 하는 연호, 황제만 사용하는 연호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려가 황제국을 칭하였다. 고려가 중국과 동등한 본인은 황제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무엇이냐? 고려가 황제국임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내가 방금 말했던 이 내용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럼 내려갈게요. 자, 여러분은 안 외워도 되지만은 나는 외워야 되는 중요한 거, 나한테만 중요한 거, 고려 왕 이름 외우기, 태해정강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숙예인의 명신이, 강고원열 선독회, 목정공민 우왕, 장왕, 동양왕. 이게 고려의 왕 순서예요. 자, 왕 순서이고 조선 왕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조선 왕 태정, 태세, 문단색,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오케이? 완전 다르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 내가 딱 3명만 교과서에서 딱 3명만 뽑아놨습니다. 3명만 뽑아놨고 이 순서에 보니까 결국 광종은 태조 왕건의
다음. 네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 황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광종 다음으로 배우는 거는 경성. 이제 여섯 번째 황제인 거죠. 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이 태조 왕건이 첫 번째 왕이고 광종이 두 번째, 성종이 세 번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노노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배울 때도 중간에 많이 생략하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또 태조 왕건, 아까 여러분이 이미 예측을 했듯이 태조 왕건 죽고 나면은 왕위 쟁탈전이 미친 듯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친 듯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태조 왕건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전쟁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조 왕건 바로 다음에 해종은 태조 왕건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집안이 잘 나가지 못했어요. 태조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혼인 정책하기 전에 원래 평범한 장군님일 때 결혼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백 하나도 없이 결국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맨날 잠자면은 암살 오고 밥 먹으면은 독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원래 해종이 엄청 똑똑한 완전 천재였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자기가 왕을 하는 몇 년 동안에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결국 스트레스, 정신병 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경종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왜냐? 외갓집이 워낙 셌기 때문에. 외갓집은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혼자서 나 죽이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처하지 않을까,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또 죽어요. 그 경종의 어머니가 같은 동복 형제, 정종도 그렇고 광종도 그렇고 둘 다 엄마가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광종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광종까지가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럴 수가, 태조 왕건의 자식들 다 죽어요. 자기가 서로 죽이고 사형시키고 하면서. 자, 그럼 우리의 광종한테는 별명이 있습니다. 광종의 별명이 뭘까요? 광종의 별명, 이름에 관계가 있습니다. 광종의 별명이 무엇이냐? 옛날에 광종을 주제로 한, 광종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제목이 바로 광종의 별명이에요. 바로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종의 광이 빛날 광 또는 미칠 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선생님, 왜 빛날 광, 미칠 광인가요? 태조 광종이라나 그냥 광종의 업적이 초반부에는 호족들, 자기를 왕 위에 자리에 올려준 호족들, 자기 외가 친척들,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고려의 다양한 법과 체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려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결국 호족들이 너무 권력이 강해진다. 하지만 왕의 가장 큰 목표, 왕이 추구하는 것은 왕권의 강화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호족들을 약화시키고 호족들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원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뒤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놈의 광종 새끼는 초반부에는 똑똑하고 잘났고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 같다가 나중에 되니까 손잡고 있었던 호족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의 권력만 강화시키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광종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광종을 처음에는 빛났지만 날이 갈수록 미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광종은 자신이 국가를 위한 개혁 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호족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데리고 옵니다. 외부 인재를 영입을 해요. 그 외부 인재가 누구였느냐? 쌍기였습니다. 쌍기는 외국인 출신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유목민족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 유목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타러 다니고 게르에서 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중국 통치에 참여하였던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어떤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제 정치하는 거를 배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쌍기가 고려의 외교부 사신으로 왔었는데
고려의 상황을 보고 와, 이 나라 진짜 좋은 나라네. 여자들 더럽게 이쁘네. 나 이제 비화할래. 비화. 그래서 중국의 비화인 출신이었던 외부인 쌍기를 등용하여 선진 문물 제도를 갖고 있는 중국과 유사하게 개혁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뭐를 하였느냐?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합니다. 선생님, 노비안건법이 뭔가요? 자,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노비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이 노비들, 사실은 100% 처음부터 노비가 아닌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빚을 갚지 못해서,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노비가 많아지면은 왕의 입장에선 좋지 않아요. 왜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종은 왕이 된 이후에 후족들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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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했지만은 광종이 실시한 충격적인 법, 바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의 과거를 전부 다 조사합니다. 노비들의 과거를 전부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조상님의 노비인 완전 본투비 노비다라고 하면은 그냥 놔둬요. 노비로 놔둡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얘 아빠가 뭐 전쟁 중에 노비가 되었던가 아니면 배고파서 노비가 되었던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었다. 원래는 평민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평민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노비에서 풀어져서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법의 뜻은 노비를 검사하였다. 찬찬히 검사하여서 자세히 검사하여서 원래 노비 신분이 아니라 평민 신분인데 후삼국의 혼란 속에서 강제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평민으로 다시 풀어주었다. 그것을 통해서 호족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다. 호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가 농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호족들의 농사,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 되겠지만은 호족들의 노비들이 만약에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개인, 군사, 사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노비를 전부 다 조사를 하여서 평민으로 만듦으로써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없애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면서 호족들한테 엄청나게 쌍욕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다음 생각해봐라. 그 통일신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골품제라고 하는 폐쇄적인 신분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능력만 있다면은 누구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시험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된다. 중국을 봐라. 외국인이라면은 아무리 외국인이라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은 관리로 만들어준다. 한마디로 골품제처럼 혈연 중심, 가문 중심, 혈통 중심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 실력만 보고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과거제를 시행을 한 게 된 거예요. 자, 한반도에서 이렇게 실력 중심의 과거제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고려의 광종 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맞출 거라고 생각 안 할게요. 그냥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다면은 고려 광종 때 최초로 시행되었던 과거제가 언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어지게 해요? 과거제 폐지 땡땡 언제 얘기해?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노노노노노. 힌트 줄게. 힌트. 노노노노. 과거 시험 조선시대에도 쳤잖아. 여러분, 과거 시험이 언제 없어지게 되느냐? 힌트. 이게 없어질 때 신분제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학교 때 배울 때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라고 해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렇지! 상웅이 훌륭해요. 바로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 수연이도 훌륭해요. 가보개혁 때 신분제와 과거제가 폐지되거든요. 한마디로 한반도에는 1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에.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다음.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호족을 제거하였으며, 그리고 또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왕 아래로 왕한테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리의 등급을 정한다.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공복을 제정하였다. 스스로 우리는 중국과 동급이야라고 주장하면서 황제를 칭하였고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광종이 다스리던 시기에 사용되던 연호에는 광덕, 중풍 이런 게 있었다. 됐죠? 다음.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밑줄 좀 치자. 자, 왕건이 죽은 이후에는 여기입니다. 왕건이 죽은 이후에 왕위를 둘러싼 외척, 외가 친척들이에요. 간의 다툼으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광종 중요한 광종,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뭐 하였느냐? 먼저 보자. 1번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권력, 재산,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다음 과거제를 실시하여 혈통, 가문이 아니라 개인의 실력, 능력에 따라서 유교적인 능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개혁 정책을 도와줄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공복을 제정하는 등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종은 왕권 강화에 반발하는 다수의 호족을 숙청 제거하였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했던 광종이 정치 개혁을 하는데 함께 손잡았던 파트너 이름 뭐였어요? 쌍기. 그렇지, 쌍기. 가끔 애들이 쌈디 하는 쌈디 아니에요. 쌍기. 그러하였다. 됐죠? 자, 다음. 엽. 다음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성종 전부 다 설명 안 하고 일부만 설명하고 말게요. 자, 성종 시기에는 성종이 왕의 자리를 잡았을 때는 고려가 아주 곤란하던 시기다. 거란이랑 싸우고 막 그런 시기거든요. 자, 성종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려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성종은 사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든 다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이름 이거 지어줄 때는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여서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전쟁 안 일어나고 백성들은 살기 좋고 행복하고 와, 이 어쩜 이렇게 국가를 잘 다스리노? 했던 왕한테는 무슨 이름 지어주게? 그렇지, 세종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문물 정비하고 제도 만들고 법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 잘 살고 전쟁 없고 평화로웠던 시기에 왕만 무조건 세종이라 불러줘요. 자, 그럼 성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붙여주는 거냐? 국가의 지배체제, 중앙 통치체제, 지방 통치체제, 군사제도, 세금제도 이런 거를 1단계로 정비했던, 그러니까 국가체제, 법, 규칙을 1단계 완성하여 국가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하는 왕한테는 무조건 성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고려의 성종도 그런 사람이었고, 누구고? 조선의 성종도 경국대전을 만듦으로써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법전,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의 성종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성종한테 우리가 고려를 이렇게 다스립시다. 우리 법을 이런 거 만듭시다. 규칙을 이런 거 만듭시다. 라고 조언을 해준 게 누구였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씨죠. 원래 신라 육두품 집안 출신이었대요. 이 최승로는 고려를 선진국으로 훌륭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28가지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종한테 갖다 바칩니다. 성종이 이거를 보고 와 진짜 완전 개똑똑이네.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한번 개혁정책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 최승로의 제안에 따라서 실무 28조의 제안에 따라서 성종이 고려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다. 됐나요? 오케이. 이 밑에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이해 안 간다, 궁금한 거 있다, 모르겠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나요? 와, 바로 나가버리네. 오케이. 알겠어요. 녹화한 거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아, 명로가 나는 내가 수업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네가 맘대로 나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튼간 여러분, 그러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유튜브는 올릴게요. 안녕.